자, 주식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. 자산과 부채의 변화는, 자산과 부채는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이게 절약 개념이기 때문에 보는데, 이거를 보여주는 게 한국은행의 국민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. 국민 대차 대조표요. 이게 아마 7월 2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20일인가 21일인가 지난주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에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어요. 매년 7월 달 하순기면 발표를 합니다. 예? 한국은행 경제 통계에 들어가도 이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 경제, 국민 경제 전체의 자산과 부채, 그 다음에 기업, 가계의 자산과 부채들을 이걸 정리한 거예요. 예? 이걸 보게 되면요, 2019년 말부터 21년 말까지 일단 국가 전체,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보게 되면요, 총 자산이 얼마가 증가했냐면 7천조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. 2년 동안에. 7천조 원이요. 우리나라 GDP가 한 2천조 원이 조금 넘나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자산이 많이. 부동산이 한 2,800조 원. 금융자산이 한 3,800조 원. 예? 순자산, 부채를 뺀 순자산만도 3,200조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. 2년 동안에.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들이 일로 간 거예요. 자산시장으로.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가 봤어요? 그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, 돈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죠. 그런데 우리 저소득층들, 청년들, 예? 직장이 제대로 없는 사람, 이 돈에 접근하기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자산 가격의 상승에 혜택을 못 보죠. 뒤늦게 막, 예? 있는 돈 없는 돈 막 긁어가지고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지금 많고 그런 거잖아요. 가계만을 보시게 되더라도, 가계만을 보더라도 2년 동안에 2,700조 원이 총자산이 증가했어요. 가계만을 딱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많아요. 1,700조 원. 가계는 금융자산이 940조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가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맞아요.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식가치도 올라갔지만은 부동산 자산이 가계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금융자산이 더 많잖아요. 더 많이 증가했잖아. 근데 가계만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 자산이 절대적이죠. 네? 즉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. 즉 이걸 보시게 되면요, 우리가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은 2년 동안에 96조 뿐이 안 증가했어요. 근데 순자산은 2,300조 원이 증가한 거예요. 그러니까 소득보다 24배가 더 증가한 거예요. 그러니까는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도 자산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축적하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. 이 통계를 보게 되면은. 지금 뭐냐면 자산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. 자산 중심으로요. 예? 자산 중심으로. 그러니까 이 자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은 금수저인 거고, 자산을 적게 물려받은 사람은 흑수저인 거예요. 예?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30억짜리 주택을 물려받은 자녀하고, 예? 전세로 살다가 그러니까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는 물려받을 게 없는 젊은 사람하고 출발선이 다르잖아요. 예? 그렇죠? 아무리 대기업 다니면 뭐예요? 월급 모아가지고, 예? 돈 몇 억씩 몇십억씩 어떻게 이걸 돈을 저축을 하냐고요. 그렇죠?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에는요. 이 자산 중심의 경제력은 바로 뭡니까요? 경제력을 대물림시킵니다. 신분이 대물림되는 거예요. 신분이 대물림되는 거죠. 경제력이 대물림되면은 자녀들의 교육력도 대물림됩니다. 자녀들이 교육력이 대물림되어지게 되면 자녀들이 그러니까는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, 자녀들이 그러니까 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대물림되는 거죠. 예? 소위 말해서 신분제 사회가 오래전에 이미 이 자산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이게 만들어진 이유예요. 그래서 이걸 개혁하지 않으면요,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집니다. 제가 장담하지만은. 갈수록 심해져요. 우리 대부분 서민들의 자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. 사다리 같은 거 없습니다. 사다리 타고 계층 이동 없어요. 예? 이미 오래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우리가 나온 통계에 보게 되면요, 부모님이 하위 10%일 때,
소득이 자녀들도 하위 10%로 살 확률 거의 90%에 가깝습니다. 부모님이 상위 10%일 때 자녀가 상위 10%로 살 확률도 한 88%로 거의 90%에 가깝습니다. 그때부터 이미 그러니까는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신분이 대물림되고요. 이거 개혁 안 하면요,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불리기가 쉽잖아요. 지금도요, 금리 올라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신났어요. 신났습니다. 예? 10억을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하면요, 저축은행에 지금 금리 높은 거는 3.7%, 3.8%가 나오거든요? 10억 원이면 얼마예요? 1년에 그러니까 3,700만원, 3,800만원이 이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. 이자 소득이. 웬만한 그러니까 대기업 그러니까 초봉 연봉이잖아요. 이자 소득으로. 그 사람들 10억만 있어요? 수십억,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.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돈이, 굴러서 들어오는 거예요. 거기다 금리 올라가게 되면 월세도 올라갈 게 아닙니까? 집을 부동산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월세도 올라가져요. 예? 그렇죠? 자, 우리나라 토지 소유 불평등이요. 예? 토지 소유 불평등이, 이거 토지자유연구소에서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에서 한 건데, 상위 10%가 개인들 보게 되면 상위 10%가 한 58% 소유하고 있고, 기업들은 상위 1%가 75% 소유하고 있어요. 조선시대 말보다 더 지금 불평등이 심합니다. 조선시대 말이라니까 어떻게 아세요, 교수님이? 다산 정약용 선생이요, 목민관으로 있으면서 호남 지역에 목민관을 하려면 지방 수령이잖아요. 그 지역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. 그 토지 소유 실태가 지역별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때보다 훨씬 지금 심각해요. 네? 진위 개수를 계산해보면요, 그때보다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평등합니다. 조선시대 우리가 삼정문란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농민혁명도 생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때보다 더 심화되니까 지금요, 토지 수요 불평등이요. 이게 지금 봐보세요. 소수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. 예? 자, 이게 부동산 자산과 가계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으로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고. 자, 이 자산이 주도하는 불평등을 주목을 한 사람이 여러분들 피커티라고 들어봤죠. 프랑스에 그러니까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도 꽤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학자죠. 이 피커티가 그 불평등의 심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득하고 자산의 대비, 이 개념은 사실 그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는 그 주가 지수를 갈 때 그 GDP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 규모하고 일정한 상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워렌 버핏 지수잖아요.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 자산이 부동산 자산보다 더 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걸 계산해 봤어요. 제가요.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전체 순소득이요. 순소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는 이 감가상가 이런 거 빼고 하는 소득입니다. 여기다 순자산, 부채를 뺀 순자산 대비 비율이 보게 되면요, 작년에 12배까지 이게 증가했어요. 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. 왜 그랬어요? 돈이 엄청 풀렸는데 그 돈에 풀린 걸로 혜택이 누가 봤어요? 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 거야.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. 그러니까 이게 9.5에 있다가 10일까지 증가하잖아요. 예?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초기에 몇 년 올리다가 하여튼 그걸로 그러니까 그 저임금 근로자 계층을 줄였지만은 자산 불평등 더 심화시킨 거예요. 우리 사회 자산 불평등이 심각합니다. 이 12배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, 미국이 금융위기 직전 2007년도에요 5.8배였었어요. 근데 우리 지금 12배입니다. 예? 12배예요. 이렇게 불평등이 심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. 이걸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데, 가계만의 그러니까 피커티 지수를 간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순자산으로 가계의 순자산을 보게 되면요, 이것도 10배가 넘어졌어요. 10배가 넘어졌어요.
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한 8배가 조금 넘었었는데 이게 10배가 넘었잖아요.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증가했습니다. GDP 대비 자산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. 19배가 넘었어요. 19배가. 총 자산으로 이건 보는 거죠. 부채를 포함한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더 뱃속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. 가계의 처분 가능성 수준이 부동산 자산만을 보더라도 8배 가깝습니다. 8배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피커티 개수가요, 주요 국가들에서 금융위기 터졌을 때를 다 상회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.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부동산 자산분의 명목 GDP를 부동산 자산으로 보더라도 8배가 넘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자산 불평등이 심한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습니까? 종부세이나 집 갖고 있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있잖아요. 종부세 세율 인하했죠. 그 다음에 기본 공제 받는 거를 9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 그러죠.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죠. 공시가격에 그러니까 몇 퍼센트를 반영하느냐는 거. 예? 그걸 100%로 지난 한 4, 5년 동안에 5% 늘려가지고 100%로 올린 걸 다시 60%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. 결국은 공시가격을 낮추는 거죠. 과세의 기준을 낮추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가들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 사람들도 금리가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갈 게 아닙니까? 제가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. 이자 비용 많이 나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세금을 깎아가지고 그걸 보완해주고 앉아있다고. 예? 훨씬 더 많이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. 예? 그 사람들 안쓰러워가지고 법인세 깎아가지고 재벌 지원해주고 있고. 예? 그 다음에 뭐냐면 증권에 투자하는 거, 대표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 그러니까는 우리가 100억 원 한 종목, 그것도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한테만 양도세를 매기는 걸로 바꾼다 그러잖아요, 지금요. 사실상 폐지한 거죠.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, 일반 가게들 중에서요. 예? 10억 원 이상, 그 이전에 10억 원 이상도 반대. 예? 증권거래소를 내려주게 되면 양도세는 더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. 예? 그렇죠?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는 이 금융소득과 관련된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 등 이런 뭐 코인이라든가 기타 이런 이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연기하기로 하고요. 예? 이게 지금 뭐냐면 자산 불평등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, 이거는요, 자산 많으신 분들, 제가 그랬죠, 미국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금융자산들, 이 자산가들이 소위 말해서 이 자산소득이 많아진 사람들이 더 탐욕이 심하다 그랬잖아요. 과거의 산업자분들 땀을 흘려가지고 혁신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보다 훨씬 더 탐욕이 심하다 그랬잖아요. 80년대 이후에. 그래서 세금을 가능한 내기 싫어하고, 우리나라 재벌 좀요, 부자들, 저도 세금 많이 냅니다. 근데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이런 거 가지고 안 내면요 공동체 유지가 안 됩니다. 예?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산에 대해서, 자산이 없으신 분들이 윤석열을 지지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, 지금요.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그나마 계급에 굉장히 계급 이익에 충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. 예? 이게 지금 뭡니까, 이게 지금요? 자산 불평등이 심해져가지고, 예? 지금 그것이 소위 말해서 D공포를 지금 야기할 지금 상황인데,